군당주도 집중투자 모델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거 어떻게 미봉하겠다고 시진핑을 끌어들일 거지. 뭐 애가 멍글멍글하고 뭐 잘할 것 같고 태자당이니까 신분 보장된 것 같고. 근데 이 인간이 평소에 머리는 안 도는데 권력 투쟁 머리는 기막히게 돌리는 인간이라. 그래갖고 황제까지 올라선 거예요, 저게. 문제가 더 악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열리고 있는 20차 당대회, 저건 망국이 확정된 겁니다. 중국은 끝났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이번에 중국 손보겠다는 거죠. 오른쪽에 저 있는 약간 거미틱틱한 아저씨, 홍콩 아저씨예요. 그래서 저게 홍콩에서 잉이라는 그런 성이 있나 봐요. 저게 그 오나라 오씨를 홍콩 쪽에서는 잉이라고 읽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긴 발음이 좀 이상해요. 지오잉을 저기 중국 이름이더라고요. 아마 캔토니스 이름이 뭐예요. 지오잉이라는 아저씨인데 저 아저씨가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중국계 투자은행 차이나 르네상스의 투자 담당 이사인데 요번에 이제 10월 7일 날 미국의 발표를 두고 저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석유 시대로 가야 된다. 제 말이 아니라 저 아저씨 말이에요. 저 돈 다루는 귀재. 차이나 르네상스라는 거대 투자 회사의 투자 담당 이사. 자, 그럼 10월 7일 날 미국은 어떤 거를 했을까요? 일단 미국의 어떤 조직이 무슨 조치냐. 미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보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가 조치를 내렸고요. 행정명령입니다. 저기 있는 저 문서는 BIS가 조치 내리면서 10월 7일 날 발표한, 그러니까 보도자료입니다. 저 보도자료에 의하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첨단 반도체 및 그 반도체 설계 제조 관련 도구와 장비에 대해서 미국의 허가를 받고 중국에 수출해라. 그 소리예요. 단지 이제 그 제3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가 지금 수출하는 것들은 유예기간을 뒀어요. 유예기간 1년인가 뒀죠. 자, 저렇게 되면 이제 첨단 칩이나 첨단 장비, 첨단 반도체 이런 거 안 집어넣는다는 소리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저런 혼자서도 잘 망해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 뒤에서 퍽 쳐버려서 이제 저 진짜 골로 가는데 미국이 저렇게 이제 살벌하게 칠 수 있는 이유는 우크라가 되게 지금 결판이 나 있거든요. 우크라는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뭐를 더 원하는 거냐면 러시아 더 질질 끌어서 더 골병 깊게 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러시아 지금 징집 때렸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징집 담당관 자살해 버렸잖아요. 엊그저께. 그 장군인가. 처가 담당관 자살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벨고로스인가 뭔가 거기 그 우크라 국경 쪽 부근의 그 러시아의 그 훈련 센터에서는 2명이 총 난사해가지고 동료 징집된 군인들 징집관 해서 10몇 명 죽이고 그 자리에서 사살됐죠. 그리고 지금 막 뭐 변호사 페테르부르크에서 변호사 채가지고 보낸 지 열흘 만에 전사 통지 오고 그 다음에 그 모스크바나 상페테르부르크의 그 극단 혹은 그 악단 우리로 치면 뭐 KBS 음악단 뭐 이런 거 거기에다가 그 10명씩 그러니까 그 서울시향의 이사장한테 당신네 악단에 10명 징집 나갈 사람 명단 줄여서 보내.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지금 대형 그 징집 반대 시위 붙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골병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야, 우리가 과연 이게 올바른 체제야? 라는 의심을 갖도록 만들게. 러시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푸틴 전쟁을 지지했었잖아요. 우크라 침공을. 가부장적 그런 그 마피아 독재 체제여서 내 말 들어. 그럼 먹고 살기는 해줄게. 지난 20년 동안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당장에 그 먹이가
당장에 입에 닿는 그 먹이가 그냥 그래서 제대로 저항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의심을 하고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저항을 하게끔 그걸 상황을 연출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저렇게 죽는 자리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중국은 저렇게 저걸 못 바꿔서 저 2005년경에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꿔서 죽어버렸는데 저 죽는 자리에 갔는데 한국은 무슨 재주로 바꾼 거지? 무슨 재주를 따지기 전에 계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모델 변경이 79년에서 85년인데요. 당시 명칭은 안정화 정책이고요. 이거는 당시에 경제기획원 원장인 부총리죠. 신현확. 그 다음에 당시에 경제기획원의 브레인 중에 브레인인 강경식, 김재익. 두 양반 다 서울대 나오신 양반이죠. 강경식, 김재익. 이 세 명이 팀을 이뤄서 저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박 대통령이 고민을 하다가 79년도 초에 그 길로 간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사정을 알고 전두환 전두환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이 박 대통령의 이권은 이거 정치적 자살,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수출주도 경제 발전 모델을 했다 이런 건 뭐 한 80점 준다 그런다면 저 두 건의 정치적 자살에 해당하는 살신성인에 대해서는 저는 점수를 못 낼 정도로 탐복합니다. 저래도 못해요, 저건. 그러니까 제가 야인으로 있을 땐 저 기계를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최고 권력자다 그러면 저런 발상을 못해요. 우선 하나는 1977년 부가가치세죠. 아마 도입이 77년이고 뭐 시범기간이 있고 78년인가부터 아마 정식으로 시행됐을 텐데 저게 이제 그냥 멀쩡하게 있는데 10% 가져가는 거거든, 정부가. 그러니까 눈 튀어나오죠. 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파는 단세포여서 그 얘기를 안 하고요. 좌파는 사악해서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부마 항쟁 때, 특히 부산 쪽, 남포동이 시위가 이제 기본인데, 그 시위의 플래카드가 부가가치세 철폐하라예요. 유신 철폐하라가 아닙니다. 79년도 부산 항쟁 때, 부마 항쟁 때의 플래카드 메인이 부가가치세 철폐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79년도의 안정화 정책, 저것도 정치적 자살이죠. 왜냐하면 유신이라는 권위주의적 체제가 돌아가려면 관치금융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돈을 찍어서 나눠주면서 키울 거 키우고 죽일 거 죽이고 이래야지 그 영이 서는데 국가가 그런 역할을 안 하겠다. 앞으로 민간주도로 많이 가라라고 결정한다는 얘기는 내 권력 내려놓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저렇게 긴장이 높은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보스가 내 권력 내려놓을 수 있어라고 딱 신호가 올라가는 순간 그 보스는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건 다 정치적 자살이라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왜 범죄가 작지? 우리나라가 왜 마약이 작지? 저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왜 그렇게 쉽게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주식실명제가 될 수 있었지? 저는 전부 근본 뿌리가 부가가치세라고 생각을 해요. 저 부가가치세가 이렇게까지 뿌리를 받고 나니까 저는 그전에만 해도 저기 조그만 가게에 가서 한 1,500원짜리 뭐 물건 살 때 카드 내면 너무 미안해서 그냥 캐시를 줬었는데 현금을 줬었는데 이제 현금 다루기가 싫어져서 저도 점점 그냥 카드 내는데 뭐 주인도 아무 뭐 싫은 내색을 안 해. 당연히 뭐. 그러니까 저 부가가치세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지하경제 비중이 낮으면은 검은 돈이 숨을 못 쉬어요. 검은 돈이 숨을 못 쉬면 조직범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치안이 좋아지고. 그리고 적의 틀이 잡혀 있으니까 금융실명제를 하던 토지실명제를 하던 주식실명제를 하던 그대로 위에 그냥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치안 상태라든지 질서라든지 조직범죄가 많이 못 자라는 거, 마약이 많이 많이 퍼지긴 했는데
아직은 우리가 버틸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좀 더 정상화되면 다시 아마 좀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비교적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뒤져라 그러면 저게 부가가치세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럼 좌파 운동권은 어떻게 볼까? 부가가치세를 저주합니다. 이 친문 언론의 대표적인 언론이 있죠. 뉴스프리전. 거기에 고승훈 기자라는 분인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몰라요.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인터넷 신문에 글 쓰는 사람들이 연배가 짧은데 좀 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좌파라든 우파라든 그건 상관은 없는데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아요. 이 기사가 길어서 제가 거기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만 할게요. 이 기사 제목 뽑은 거 보세요. 박정희 독재 끝낸 부가가치세. 이건 저랑 똑같죠. 독재는 아닌데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게. 그거를 윤 정부가 세율을 올리면 너도 끝날 거다 지금 그 소리예요. 윤 정부는 아니고 그 조세연구원 쪽에서 지금 세원을 어느 쪽에서 가져갈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경제학에서 좀 다른 말은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서민층의 지갑에서까지 세금을 더욱 끌어간다는데 저 부가세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서민층에 유리하고 부유층에 불리한 건 아니고 부가세는 뭐냐면 소비하는 대로 돈 내라예요. 그럼 부유층이 소비 많이 하니까 결국은 부유층이 더 돈을 많이 내죠. 그렇게 되죠. 그럼 부유층은 소비 안 하고 금융자산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 금융자산, 부동산에 자산으로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부가세 세율보다 높죠. 그래서 저게 부가세라는 게 소비하는 것만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그러니까 저게 서민에 불리하고 저거에 유리하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그 공제 효과라든지 정부 지원 효과를 다 계산을 해서 보면 국민의 한 60, 70%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 사회 인프라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부가세만큼도 잘 안 그거 이상의 혜택을 이미 사회 인프라로부터 받고 있다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일단 그게 저 고승은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잘못된 게 부가세는 서민층으로부터 착취해가는 세금이다. 아니에요. 부가세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세율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죠. 10%가. 보통 18%, 뭐 19% 이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부가세 도입한 게 일본보다 빠를 거예요. 자, 여기 이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 박정희 유신 독재 말기 1977년에 도입됐다. 장기 독재 붕괴의 신호탄이다. 빈부격차가 심했는데 박정희는 부가가치세로 가난한 서민층의 지갑에서까지 세금을 더욱 털어갔다. 복지 혜택은 전무했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과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지금 산재보험 또 우리가 보는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70년대에 만들어졌다고요.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보험, 사회적 그 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보험 제도들이 박정희는 이처럼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 부유층 퍼주기에 집치중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워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제대로 미워하라고. 그 사람의 그 과학의 바탕을 둬서, 과학적 사고의 바탕을 둬서 그 사람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잘 도입한 거예요. 굉장히 잘 도입한 거고 그 엄청난 정치적 손해를 각오를 하고 도입한 제도예요. 저 제도가. 저 같으면 제가 그냥 최고 권력자라면 안 해. 야, 그거 좋은지는 알겠는데 야, 꼭 내가 해야겠냐? 나 그렇지 않아도 정적 많고 그렇지 않아도 나 증오의 대상이야. 난 또 더 하고 싶지 않아. 야, 그 다음번 대통령이 하라 그래. 저 같으면 그랬어요. 제가 그 자리라면. 그래서 저 두 개가 방향전환의 큰 계기예요. 왜 부가세까지도 방향전환이라 그러냐? 당연하죠. 민간주도로 가려면 그만큼 투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가려면 그 투명의 기본 틀이 부가세라고요. 자, 중국은 2005년에 모델을 바꿨어야 돼. 2005란 숫자는 제가 계산한 숫자예요. 저 아까 말한 패터슨은 10년에서 15년 전이니까 대개 한 2012년이나 2007년경이나 2012년경에 바꿨어야 된다는데 저는 2005년이다. 왜 그러냐? 한국의 1인당 GDP가 1979년 우리가 저 시장 모델로 바꿨을 때에 1783달러였습니다. 그러면 고 수준이 언제냐? 중국이 2005년에 175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저 무렵에 바꿨어야 된다고요. 참고로 지금 한국의 PPP는 거의 5,000달러 육박하죠. 구매력 지수로는. 그래서 구매력 지수는 전 세계에서 한 12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돌이켜봐서 저 1783달러, 2,000달러 이하에서 나라가 제대로 영이 쓴 나라가 있어? 틀을 제대로 잡은 나라가. 물론 저 정도 수준이니까 약간 좀 권위주의적인 건 할 거야. 의외로 아프리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는 르완다예요. 제가 이제 지금도 말이 눈에 붙어서 우리 말이야 르완다보다는 또 못 살았어. 저 르완다가 아무 자원도 없고 인구랑 인구 밀도 높아요. 커피 나오고 커피 농사나 좀 짓고 아무 자원이 없는 데인데 저기가 1990년대 초에 내전이 붙어가지고 르완다가 이제 이 A라는 종족이 있고 B라는 종족이 있는데 A가 소수파인데 이 사람들이 좀 문화적으로 좀 특이하고 좀 똑똑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A가 항상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독립을 하면서 B가 A를 잡아 죽였다고. 그러면서 A도 또 B를 잡아 죽이면서 도망갔고. 그래서 인구의 한 3분의 1쯤이 사라졌어요. 저기 아주 참혹해요. 굉장히 참혹해요. 르완다 학살이.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박살이 났죠. 그러다가 이제 A 쪽이 우간다로 가 있다가 거기서 조직을 해서 다시 밀고 들어와서 이겼어요. 그게 1990년대 한 94, 5년경입니다. 그래서 A의 그 지도자가 사람이 굉장히 좋아. 야, 이제부터 싸우지 마. 하나의 국민이야. 그리고 틀을 잡아서 사회를 급격하게 좋게 만들어서 지금 한 2,000달러 이짝저짝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살아요. 그리고 제일 빨리 발전하는 나라고.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에서 부패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제일 낮은 데가 보츠와나. 그 다음번에 르완다. 보츠와나는 인구 몇백만 안 되는데 저 남아프리카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국토의 대부분이 칼리리 사막이고 다이아몬드가 많이 납니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면 그만큼 그거 차지하겠다고 잡아 죽이고 난리가 부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영국이 그런 건 잘해요. 영국이 식민지에서 손을 뺄 때 자치적 조직을 유도하고 손을 빼거든요. 저 보츠와나는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굉장히 똑똑한 젊은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영국으로 가서 유학을 했어요. 거기서 영국 백인 여성이랑 결혼을 한 거라. 그런데 그때는 보츠와나가 독립을 안 하고 남아공의 일부여서 남아공의 백인들이 이 보츠와나의 이 왕족 젊은이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때는 이제 아파르타이트가 있으니까 저것이 우리 백인 여자, 그것도 본토의 백인 여자랑 결혼해 저 겁대가리 없는 것이. 그래서 영국이 이 젊은이를 보츠와나로 못 돌아가게 막았어요. 출국 허가를 안 해줬어. 그러다가 나중에 보츠와나가 이제 독립을 하러 될 때 이 젊은이가 돌아가서 보츠와나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래 틀을 잘 잡았다고요. 그리고 그때 틀을 잘 잡아서 그 집권당이 지금도 계속 집권하고 있어요. 요번에는 이제 그 초대 대통령 죽은 지는 오래되고 2대, 3대 가다가 또 아들이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 아들이 다시 대통령 되는데 저 보츠와나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난다 그렇지 국민 소득이 무려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 그리고 그걸로 사회가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생국이라도 이 기본적 관점이 똑바로 서 있으면은 2,000달러, 뭐 3,000달러 요 때만 되더라도 벌써 틀이 나오기 딱 시작하는 거야.
중국은 그때가 2005년이었어요. 틀이 나오기커녕은 더 망가져갖고 그로부터 지금 17년이 지나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체질이.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이 그 모델을 바꾸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첫 모델은 한강의 발명품이죠. 수출 경제, 수출 지향적인 정부 주도 집중 투자 모델. 그걸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 모델, 그거부터 모델 바꿔 타는 거. 바꿔 타는 것도 모델이다 이거야. 모델 변경 및 그 이행 과정. 이게 진짜 한강의 기적이에요. 이 챕터 2가 박 대통령의 마지막 작품, 그리고 신군부가 그걸 이어서 완성시킨 그 작품이. 이런 기본적인 게 어디 있겠냐. 박정희 대통령이나 신군부나 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6.25의 아이들이에요. 운암 이승만의 리더십과 6.25 남침 격퇴에 의해서 국민이 형성되고 공화국이 형성된 거야. 박 대통령은 이제 1969년 이때부터 이제 몰려요. 그러면 이제 닉슨이 69년대 괌에서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Vietnamization of Vietnam War. Vietnamese War.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그러니까 미국이 손 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밝힌 게 뭐냐면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하고 기본 틀은 제공하겠지만 각 나라의 안보는 각 나라가 알아서 해라. 웬만한 나라 같으면 저렇게 해도 되는데 한반도에서조차도 저럴 것 같거든. 한반도는 지금 북한이랑 그때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70년대, 79년쯤 돼서야 북한만큼 살게 돼요. 북한이 양쪽에서 삥을 잘 뜯었다고.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북한을 아시아의 체코라고 불렀어요. 체코가 이제 동구권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만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만 상대해도 버거운데 실제로 그 뒤에 지금 소련과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끼리 살라 그러고 뭐 이제 원조도 안 준다 그러고 정말 깝깝한 거예요. 그런데다 중화학 공업판 해야겠고 경부고속도로 다 그런 거 도로 다 이제 만들어야겠고 한숨이 퍽퍽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닉슨 독트린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미중 밀월이 시작됐잖아요. 71년부터. 그럼 미중 밀월이라는 건 6.25가 우리의 주적이 스탈린과 스탈린의 앞잡이인 중공군이란 말이에요. 50년 12월부터 50년 12월부터. 그런데 그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아? 그럼 우리는 전제 이유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유신을 하면서 정부 주도 중화학공업화를 더 서두른 거예요. 여기 이러다 나라 망해. 그러다가 78년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76년도가 욤키푸르 전쟁에 의해, 73년도가 욤키푸르 전쟁에 의한 제1차 오일 쇼크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79년도가 이란 석유 위기인데 아직 거긴 덜 왔고, 그러니까 석유 위기가 유신 때 2번 일어납니다. 정말 나라 망할 것 같은 상황이죠. 자, 이러면서 방향 전환해서 딱 이제 그 권위주의 체제로 딱 체제를 굳힌 거예요. 또 이른바 독재 체제로. 이게 72년도죠. 72년도. 예, 72년도 그 닉슨 만났을 때인데 이미 71년도 뭐 이럴 때 다 키신저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러니까 1970년대는요. 이 자유진영이 굉장히 밀리던 때예요. 어마무시하게 밀리던 때예요. 지면서. 이 밀리던 때라 일본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끔 제가 말한 거예요. 77년도 일본 영해법입니다. 저 빨간 라인이 뭐냐면 여기 우리 영해 아니에요. 네, 소련 빼 중공 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그게 저 빨간 라인입니다. 저 빨간 점. 그러니까 소련 중국 앞에 일본이 백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저게. 나 꼭 미국 편 아니거든요. 나 적대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랑 관계된 게 저 세 군데가 우리랑 관계되잖아요. 맨 위에 저기 뭐야 소야 해협. 소야 해협이 사할린과 저기 그 홋카이도가 연결된 건데 저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동해로 들어오잖아. 그 다음에 스가로 해협. 그게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에 저 위에서 두 번째 빨간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오스미 해협입니다. 오스미 해협이 카고시마, 큐슈 맨 남쪽에 있는 도시. 카고시마 앞바다가 오슈 해협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 스시마 해협. 저기는 우리랑 직결돼 있죠. 저기서 영해를 3해리로 줄여버렸어요. 저는 미국 편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주위에 소련배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중국배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나는 거의 중립이니까 나를 원수로 삼지 마세요. 일본의 그 사인회라고 저게. 미국 배반하면서. 그 77년도 일본 영해법입니다. 그 정도로 70년대라는 게 무서운 시절이에요. 저게. 그러나 이렇게 무섭고 겉으로 봐선 자유진영에 밀린 것 같은데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었어요.